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마이삭이 점차 근접하는 제주에는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초속 20-30m의 강풍이 불어서 상가 간판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져 차량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요, 마이삭의 위력을 실감케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후에 영남 지방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 태풍경보센터에서는 좀 더 왼쪽으로 치우친 경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해서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의 경로와 유사합니다. 아무쪼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동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동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에서 또 다른 환경미화원이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인데요. 잠시 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조창수 경북 부지부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무척 혼란스러운데요. 과연 수능은 제 날짜에 치러질 수 있을지 경북교육청 최종원 중등 장학 담당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일본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에 일본 정치권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좌초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일본 소식을 좀 분석을 해 볼 텐데요.
무려 7년 8개월 만이죠. 역대 최장기 총리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 아베. 자, 그 이후에 후임 총리는 누가 될까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스가 관방장관을 좀 밀어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누가 되든 일본에서 좀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신임 총리는 아베 자녀 임기 1년만 대시하는 과도 정부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정책을 펼 수는 없고요. 코로나 대책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아무래도 내년 10월에 차기 총리가 다시 선출되는데요. 이때 디플레이션 극복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금융 완화나 재정 투입을 통한 수요 자극 외로는 일본이 쓸 수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베가 그동안의 과도한 금융 완화로 인해서 은행권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고요. 또 두 번의 소비세 증세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뒤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채만 남발하다 보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는 위축이 되고 있고요. 네. 고용과 임금이 억제되는 부작용만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 임기군요. 내년 10월에 차기 총리가 또 들어서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대책 내세우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 대책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요. 지금으로 봐선 어떻습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될 것 같죠? 조금 전에 출마 공식 선언했던데요.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민당 같은 경우는 한 지분 다가구가 모여서 하는 정당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7개 계파 파벌이 구성된 정당입니다. 이 중에 5개 파벌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스가는 국회의원의 50% 이상이 밀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베의 경제 정책하면 이제 아베노믹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한마디로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네, 아베노믹스는 3가지 화살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담한 양적 완화 그리고 신속한 재정 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를 되살리는 성장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관역이 한참 빗나갔던 거죠. 어허. 이 때문에 급하게 끄집어냈던 게 4번째 화살인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1분기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떨어졌는데 2분기에는 기록적으로 27.8%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 쳤던 겁니다. 아베 집권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1인당 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에서 21인데요.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이유는 일본 경제가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이 현실을 못 따라갔고요. 또 잘못된 처방전만 남부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병증을 치료할 시간을 놓쳐버려서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3개 화살이 있었군요. 양적 완화, 재정 지출, 여기 이제 구조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그런데 이 3개 화살은 이미 빗나갔고 하나 더 화살, 4번째 화살 도쿄 올림픽 이것도 불발로 끝났고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백약이 무효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일본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써야 될까요? 네, 일본 경제는 하루라도 먼저 정책의 중심을 지금의 수요 창출에서 공급 측면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예.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 정책으로는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화로 들어서야 되겠고요. 도쿄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 너무 취약했다는 겁니다. 이를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진료, 교육과 같은 그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고도화를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종신 고용 시스템이라든지 급여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은행이 추진하는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ETF 매수를 통한 디플레이션 정책, 극복 정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수비 정책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현재 정치권에 맡겨서 전혀 약효를 발휘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상화라는 얘기는 다시 돈을 걷어들인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디프레이션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2차원적인 완화죠. 뭐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고 이를 위해서 국채도 대량으로 매수하고 주시장에서는 ETF를 통해서 개인들의 소비를 더 자극시키고 자산 효과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썼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뭐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은 뭐 그러다 일본 은행 총재라든지 금융정책위원회 8명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융 완화를 주장한 5명이 사임하는 선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베노믹스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자랑이라며 찬양하라며 그 역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더 이상 정책을 숨기지 못할 때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미 일본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아베노믹스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또 스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아베 정권은 확실히 계승하겠다 그래서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그나저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일본 정치를 보면은 참 후진적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다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가 나가는데도 좀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그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누가 잘못하면은 집중 칼을 날리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그 거슬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특정 인물이라든지 시책을 과도하게 찬양하는 이런 경향이 하게 지금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자민당 그 총재 선거에서도 원칙적으로 당원 394표 그리고 국회의원 394표 5대5로 결정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모리토모 학원의 스캔들이라든지 법법 보는 모임과 같은 정치 스캔들이 수사될 수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문서까지 차례로 폐기됐던 의혹도 있고요. 또 권력 사유에 대한 범죄가 수사가 좀 확실해지면서 수사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안정장치로 충북 총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그 선거법과 선거 절차까지도 긴급 상황 속에서 3분의 1로 줄이는 그 이런 그 당론과는 전혀 무관한 그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언론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국민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를 밀어주기 위해서 스가 장관을 이게 총리를 선출시키기 위해서 이 선거 방식을 변경을 한 거잖아요. 약식으로. 근데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지금 근데 보면은 스가 관방장관을 지금 자민당에서 밀고 있지만 사실 뭐 국민들 지지율이라든지 당원 지지율 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지지율 1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시바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사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개혁적인 성향이 크지만 아무래도 개파가 1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394명 의원 중에서 그 대부분이
그 호소다파, 그러니까 아베가 속한 파고요. 예. 또 아소파, 그리고 다케시파, 니카이파가 대부분인데 이 계파가 모두 현재 스가를 미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스가 같은 경우에는 매일 TV에 나와서 아베 입 역할을 해오면서 그러니까요. 안방 마님이라는 불릴 정도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런 그 마쿠 정치를 스가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만 보자면 스가보다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되는 게 최선인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0에 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선거법 개정이 됐다는 것은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총리가 되기보다는 다음 기 내년 10월 달에 그 총재 선거를 겨냥해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차기 총리로 현재로서는 뭐 거의 확실시되는 스가 총리 체제 하에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스가노믹스 색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2% 아베노믹스의 성장 목표는 달성하기, 물고 나갔고요. 물가 2%도 제로 정도가 됩니다. 그 1인당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디프레션에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시코노믹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변화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래도 정책 중심이 이제 그 재정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무늬만 그 재정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조를 바꿀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는 아무래도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이 제로 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요. N 약세를 탈피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 채무 걱정하고 재정이 좀 너무 열악해지는 거 아니냐, 빚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소비세율을 10%까지 또 인상을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재정 적자는 상당한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매년 90조 엔씩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매년? 너무 빨리 늘고 있습니다. 매년 90조 엔씩이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1,0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1,000조 원이 생긴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한 60조 엔 정도는 세수로 확보할 수는 있어도 국제 이자라든지 연금 지급, 확대 재정으로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결국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인다든지 소비세율을 높였지만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GDP가 전혀 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를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표바신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연금액을 삭감한다든지 그리고 감봉이라는 칼날을 들이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정치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집권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조차도 개혁다운 개혁을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요. 유일한 개혁은 고이즈미 정권 때 우정 민영화를 검토했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아이고, 최악의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재정 적자가 매년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 총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만 비교해봐도 일본 상황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 저는 신기한 게요. 국가 부채가 이렇게 엄청나고 경제는 후퇴하고 있고 정치도 엉망이고 시민의식도 그렇고 이런데도 일본이 국가 부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100조 엔이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해서 일경 3,000조 원 이상인데요. 예. 근데 세수가 62조 엔 정도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18배나 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 정도라면은 당장 파산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외환보유액이 1조 3,700억 달러에 이르고요. 대순자산만 세계 1위인
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1,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일본 국채가 현재 964조 원 정도 되는데 90%를 일본 기업과 개인이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그러니까 뭐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대외 순 자산도 많고 일본 국채의 90%를 일본 기업과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군요.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점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7월이죠. 봉화의 환경서비스 업체에서 퇴사한 이후 5일 만에 숨진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씨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저희와 또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당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 피해자가 또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창수 경북 부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조창수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뭐 2달도 안 돼서 또 연결이 됐네요. 네. 예. 자, 지난 7월 봉화군의 환경서비스 업체에서 퇴사 이후 5일 만에 숨진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씨 사연 전해 들었었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 고 김재동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용노동부 영주시청에 사건의 가해자인 주식회사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와 이사를 부당노동 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1차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신 거군요. 예, 네네.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와 이사를. 그래서 네. 이제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이미 끝난 거고 이제 네. 가해자, 피고발인 조사가 이제 남아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 조사 끝나면 이후에는 뭐 검찰로 이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저희들이 볼 때 가해자들의 범법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노동부 조사관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를 확신하고 있다. 예. 네네.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고 김재동 씨, 이 사실관계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큰 불이익을 겪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예. 네, 지난 2018년에 봉화군 청소대행 업체 3곳이 있는데 여기 예. 환경미화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예. 3곳의 청소대행 업체 중에 유독 그 봉화환경 서비스는 노조 가입 초반부터 노조 탈퇴 압박과 온갖 회유 등 부당 노동 행위가 일어났고요. 예. 2018년 말에 단체협약 체결된 후에도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됐는데 단체협약 즉 노조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봉황의 서비스는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포용 노조를 만드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지속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김재동 씨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맞서 사측의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끝까지 민주노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 김재동 씨에 대한 회사 측의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결국 지난 6월 말 부당 해고된 후에 기간의 사측의 괴롭힘과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봉화군에 청소 대행 업체 3곳이 있는데 네네. 이 중에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혹시 나머지 2곳은 괜찮습니까? 사정이? 거기도 네, 좀 나머지 알아보셨나요? 예, 나머지 2곳에는 지금도 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업체처럼 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건. 네. 자, 이렇게 회사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요, 어떤 불이익이 있었던 거죠? 네, 봉황의 서비스 대표와 이사는 노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그리고 부당하고 가중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소위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김재동 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 여기에 덧붙여서 가족을 포함해서 본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인사, 과중한 업무 지시, 불이익한 처우, 인격적인 모독,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군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네. 예. 그러니까 네네.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지 뭐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자, 이분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예, 고 김재동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4월 말 또 봉황경 서비스 해고된 바로 김정한 씨인데요. 아, 그 동료군요. 회사 동료 예, 바로. 예. 2월 달에 사촌 형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가족 사정상 이분이 김정한 씨가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 예.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봉황경 이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임의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일방적으로 무급 처리를 해버립니다. 예. 그 후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할아버지의 재적 등본, 사촌형의 주민등록 초본과 주소 이전 이력, 장례식 이후에 이동 격려 서류, 향후 지각 시 퇴간하겠다는 퇴사하겠다는 각서,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 담당자도 확인해 주었고 회사에 직접 연락도 했는데 이 연락했다는 이유로 또 괴롭힘이 시작되고 이러한 또 무례한 요구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출근을 못하니까 연차 휴가로 대체해버리고 연차 휴가가 끝나니까 무단결근 처리해서 무단결근을 많이 했으니까 회사에서 해고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코로나19는 핑계일 뿐이고요. 예. 김정한 씨는 그전부터 고 김재동 씨처럼 함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배치 전환, 인격 모독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심지어 업무 중에 파손된 차량 타이어를 네. 개인에게 변상시키고 지각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듯 사측 형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걸 다 알면서도 네. 이렇게 회사에서 그 이후에 괴롭힘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네. 그런데 원래 그 이유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시도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면서요. 그 진짜 네. 이유는 고 김재동 씨에게 가해지던 그 직장 내 따돌림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이유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된 것은 장례식 가기 직전 2월경인데요.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는데 그 계기가 공항 서비스 이사가 업무 종료 후에 김재동 씨를 집단적으로 따돌림하기 위해서 직원 미팅 시간에 김재동 씨가 좋은 사람 손들어 봐라. 안 좋은 사람 손들어 봐라. 이렇게 비상식적인 공개적인 거수 행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요. 예. 직원들이 마지못해서 김재동 씨에 대해서 모두 안 좋은 사람이라고 거수하게 하고. 예. 근데 이 김정환 씨 혼자 끝까지 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김재동 씨가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김정환 네네. 씨가. 그러니까 그 김재동 씨가 어디가 좋으냐라고 물어서 그 사람 좋고 일 잘한다 예.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자리에서 온갖 모욕과 타박을 주었고 그 후부터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 전화 통화에서도 왜 내가 그 업무 배제한 이유를 모르냐 막 계속 이렇게 사실상 김재동 씨에 대해서 그 집단 따돌림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이런 행위들이 사실상 김재동 씨에게 했던 방식과 동일한 괴롭힘을 김정환 씨도 당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군요. 지금 혹시 김재동 씨, 김정환 씨는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 아닙니다. 해고돼 있습니다. 아, 이미 해고가 된 상태고요. 네, 해고된 상태에서 예. 지금 그 봉화군에 지난번에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복직 실시하라는 명령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의혹이 제기된 게 그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청소 이 용역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다고요? 어떤 의혹입니까? 네, 봉화경 서비스는 봉화구으로부터 청소 대행업체이죠. 예. 그런데 이 대표와 이사가 이 봉화경 서비스 외에 봉화자원이라는 고물상을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그 봉화경 서비스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시의 매립장, 선별장으로 반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돌려서 고물상으로 몰래 반출시키는 것, 그러니까 즉 군의 자산을 편취한 것이죠. 예. 또 봉황경 서비스 직원들을 봉황경 서비스 업무가 아닌 청소대행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업무에 또는 고물상 업무에 투입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농장의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시킨다든지 그 근무 시간 중에 또 근무 시간 외에 사적인 일이나 자신이 경영하는 봉화자원 업무에 그 환경미화원들 투입하고 청소 대행료로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 지급했던 행위가 반복되었고요. 환경미화원들에게 결국은 봉화군 청소 업무가 아니라 고물상 업무를 시켰던 겁니다. 사실상 인건비를 착보한 것이죠. 그렇네요. 예, 재활용품 빼돌려서 군의 자산을 편취했고 또 이 대표 환경 서비스 직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을 했고. 자, 이런 행위들 기자회견장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발하실 예정이죠? 이 건에 대해서도. 네, 지금 저희들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6일 날 대책위 기자회견 후에 그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책위가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봉화군에서는 법적인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아, 봉화군에서도? 저희가 알기로 봉화경 서비스 자신들도 저희들이 제기한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대책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요. 군이 고소를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추가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책위에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대책위는 어제 활동 과정에서 김정한 씨를 비롯해서 봉황경 서비스에서 억울하게 해고되거나 퇴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또 이들의 제보와 증언으로 사측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 김재동 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해자들이 자신의 온갖 불법 행위들과 공존할 수 없는 민주노조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확인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소대행 체제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향후 봉화군의 청소대행 체제에 대해서 개선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책, 즉 직접 운영이라든지 직영체제로 전환 등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직접 운영, 군에서 직접 운영 아니면 직영체제로 전환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무튼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부장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창수 경북 부지부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오늘 두 번째 순서 이어가죠. 2차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탓에 피해를 보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올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능이 제 날짜에 치러질 수는 있을지 경북교육청 최종원 중등 장학 담당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종원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이 코로나가 재유행이 돼서요.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도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네, 경북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예. 고3의 경우는 매일 등교하지만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경북교육청은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을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학교 방역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2학기 학교 방역 물품 부족에 대비하여 추가로 30억 원의 예산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그러니까 방역의 날을 따로 지정을 하셨군요. 그래서 매월 2번씩 그렇죠? 둘째, 넷째, 금요일. 경북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경북에서만 매월 이렇게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날 학교 자체에서 학교 방역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모든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수능이 석 달 정도 남았나요? 이제 12월 3일이죠, 수능이. 그래서 이제 딱 오늘이 2일이니까 한 석 달여 남은 건데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당히 혼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된 거고요, 수능이. 이거 또 연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수능은 정상적으로 치러질 걸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수능 시행일이 한 차례 이제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또 대입 전형 일정과 전형 방법도 바뀌어가지고, 고3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8월 25일 날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님의 브리핑 내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국민의 협조와 교육 현장에서도 헌신과 노력으로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꼭 치러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말 만약에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3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상황이 또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3단계 간다면 뭐 수능 연기라든지 뭐 비대면 수능 뭐 이렇게 치러져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코로나19가 확산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면은 현재 규정으로는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해야 합니다. 예. 수능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전제로 해서 플랜 B를 뭐 얘기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입 전형 일정과 이 수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다면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능 연기로 인해 가지고 수험생들의 혼란과 또 비대면 수능 이런 것이 가지는 부정행위 가능성과 불공정성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수능 연기나 비대면 수능보다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빠른 진정세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코로나 탓에 이번 수능에서는 고3생들이 이 재수생이나 삼수생에 비해서 좀 불리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또 어차피 수능은 뭐 상대평가다 상관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수능과 관련해가지고는 재수생이나 반수생은 개학 연기와 상관없이 수능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3 재학생은 이제 늦어진 등교 개학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이 있어서 불리하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경북교육청은 고3 재학생들의 대비해서 학습력을 좀 높이고 학습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꿈 키움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현재 한 300개 동아리를 선정해가지고 동아리당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해서 수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해소하고 수학 능력 시험의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으로 경북교육청 주관에서 고3 수능 모의고사도 9월과 11월 이렇게 2회 실시하도록 계획하였고요. 9월 모의고사는 오늘 실시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134개 교에서 17,707명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경북이 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고3 재학생들의 수능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또 이렇게 쓰고 계시는군요. 자, 수험생들로서는 어떻게든 좀 흔들리지 않고 학습 분위기를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네, 원래 참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은 이 코로나19를 처음 겪는 수험생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이 코로나19를 처음으로 극복하는 수험생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균형 있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면서 내 상황에 맞는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고 또 내 계획표대로 뚝심 있게 공부한다면은 수능 당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 수능 시험이 이제 예정대로 치러질 경우에도 이제 시험장에 대한 방역 소독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주의할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경북교육청에서는 수능을 통한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방역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저희들도 그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비해가지고, 우리 경북교육청의 방역 대책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73개 시험장 학교가 있습니다. 그 시험장 학교에서 시험 전후로 특별 방역을 할 예정이고요. 이 교육부 지침이 정해지면은, 그에 따른 대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실당 수험생 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축소해가지고 24명. 수험생 간의 거리를 좀 확보하고 또 수험생은 시험 시간 동안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험생을 유형별로 응시 장소를 구분을 합니다. 일반 수험생은 이제 일반 시험장 내에 있는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그날 만약에 유증상이 있는 학생은 일반 시험장 내에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를 하게. 그러면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시험장마다 이제 별도 시험실을 따로 준비를 시켜 놓으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대비해서 유증상자만을 위한 그런 시험을 치러 시험실. 와서 이제 정상이 이제 있는 학생들. 이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게 되고요. 예. 이 자가격리자들은 처음부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를 때 책상 또 방역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예. 칸막이도 설치할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교육부와 평가원 그리고 다른 타시도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9월 말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 신경 쓰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수험생 여러분,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험생 스스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조급해지기 쉬운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이 평소 계획한 대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소 실수가 많았던 교과나 영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 노트를 활용해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응용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 시험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참 연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번 수능 순조롭게 좀 잘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최종원 중등 장학 담당이었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남 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밤 9시 제주도 동쪽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밤사이 부산 인근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내일 새벽 2시쯤에는 부산과 거제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 경상도 내륙 지방을 지나서 강원 남부 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은 162km에 달하는데요. 지금은 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더라도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운데는 봉화, 영주, 예천, 문경에 오늘 저녁 8시부터 태풍주의보 발효될 예정이고요. 취약 시간대 최대 고비를 맞이하는 만큼 주변 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3도, 한낮에 28도 예상되고요.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4도, 체감온도는 25.4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